네.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전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송경빈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 시부터 진행해서 계속 계신 분들은 장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경청이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참여하신 패널 토론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SKENS의 박재현 상무님입니다.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입니다. 건국대학교 노재영 교수님입니다. 그리드 위즈의 박창민 전무님입니다. 지금 5개 기관이 우리나라 전력 산업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발표하신 에너지관리공단 박성호 실장님, 거래소의 옥기열 처장님, 에너지경제원 이태희 연구위원님, 한전의 장세환 책임연구원님, 전기연구원의 신동준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초청 강연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종배 교수님이 먼저 토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창민 전무님, 세 번째로 박재현 상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재영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배 교수님. 네,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오늘 우선 전력정책위원회 위원장님 큰 행사 하신다고 오후 1시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못 해가지고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대한전기학회가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 그런 걸 느꼈습니다. 5기관의 발표를 들으면서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느낀 부분인데 참 정치와 정책이 잘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된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이 사회적 비용이 또 클 수도 있겠다. 오늘 5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퍼펙트해요. 더 이상 이렇게 잘 만들 수 없는, 그리고 깊은 고민 구조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전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그다음 전기연구원도 그렇고 애경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왜 조금 더 솔직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자비판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2030년, 2050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지 않고 목표지향적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부분. 저는 기술적으로 기술은 진화를 하니까 가능은 할 것이다 라고 일부분의 신념이나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적어도 가능성에 대한 모습은 좀 보여줬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오케이. 그럼 미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 50년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가져갈 때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과 자문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사실은 나타난 모습은 한전의 적자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기업 부분에 적자로 담보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 밖이 있는데 그 영역 밖이 상당히 빨리 이렇게 이제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학이라는 것은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전기학회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또 자문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케이. 그럼 미래 기술을 가지고 러프한 비용을 가지고 가되 이렇게 갔을 때 우리나라가 얻는 게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케이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기술을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 산업 생태계로부터 더 많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건 가야 됩니다. 저는 뭐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 길은 우리가 뚫고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구조가 상당히 취약을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물음을 제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는가 하면 동일하게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도 이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없으면 똑같이 우리가 과거 5년을 답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쩌면 좀 두려운 생각도 들어가지고 5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딱 미션이 주어지면 답을 찾아냅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답을 찾아내는 기관들과 훌륭한 우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 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허송하지 않도록 우리 전기학회를 포함해 가지고 좀 학자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많은 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구체적 5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은 부분인데 그는 뭐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정치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했는데 비용을 너무 간과했다. 미래 기술로 계략적 비용만 산출해서 산업 생태계를 꼭 구축해야 된다면 구축할 수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발표해 주신 분들 자료를 보고 정말 프로다. 그리고 거기에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들도 쓸 수 있었을 텐데 표현하기 좀 어려웠을 법도 하다.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면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내용도 서로 논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박찬민 전무님 토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드제의 박창민 전무입니다. 저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대기업도 아니고 벤처 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왜 해야 되는가, 언제부터 해왔었는가라고 보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2009년도에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왔다들었을 때는 RE100이라는 게 나와서 실제 제재가 나왔을 때 그때 10년이 지나고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탄소 중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모든 산업, 모든 부문이 똑같이 나가자.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걸 일렬로 나눠놓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시드머니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나가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2011년 9.15 순환정전이 있었죠. 2011년 9.15 순환정전을 하고는 실제 수요 반응이라는 서비스가 나와서 최대한 공급대 수요를 효율화하자라고 해서 지금 줄인 게 5%입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요 반응을 제대로 하면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소스를 변환시키고 뭐 산업을 바뀌고 하는데 이 바뀌는 이유가 저희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 선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기술 인력을 먼저 양성해서 글로벌로 나가자. 이게 먼저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저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발표하셨던 5기관을 쭉 다 보고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계속 스마트 그리드 쪽을 팔로우해 왔었는데요. 가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쪽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송배전과 운용하는 중간에 있는 전달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옥기열 처장님 발표하셨던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방향은 탈탄소하고 전기화, 이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갈 거냐라고 하면 분산화를 어떻게 먹을 거냐,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라고 했었는데, 실제 제시했던 자료에 보시면은 제약 기반의 시장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가 제주도에서 이제 실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차단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기회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현명하게 제약 기반의 하루전 시장, 실시간 시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장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되겠느냐라는 계속 제도와 규칙이 쭉 나와야 되는데요. 전력거래소에서 쭉 나오는 부분과 그 인프라에 있는 송배전과 운영 쪽에 있는 컨트롤 플레인을 제대로 받쳐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력거래소에서 지금 나와 있는 기본 방식에서 새로운 하루전 제약 기반의 하루전 시장과 당일 시장에 나오는 것을 똑같이 수요 쪽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약 기반의 수요 자원 연동.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하루 24시간에 30기가와트 정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30기가와트 이상의 이 30기가와트 이상의 변화를 어떻게 맞출 거냐, 발전 자원만 맞출 거냐, 아니면 수요 자원도 같이 맞출 거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학생들이 해야 될 분야가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얘를 위해서 데이터,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 AI라고 하는데, 전망과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전망과 예측을 해서 실제로 그 자원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망과 예측을 하되 반드시 전력거래소에서 제시하셨던 제약 기반을 넘어서 제어 가능한 발전 자원, 제어 가능한 수요 자원 시장이 반드시 제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기본적으로 하루에 변화하는 24시간 안에 맑은 날, 흐린 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공급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과 상업시설, 빌딩, 학교 모든 것에 대한 냉난방, 조명 모든 것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배전망에 있는 모든 인버터, 스마트 컨버터, 그다음에 모든 새로운 설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BTM 쪽에 있는 모든 그 수요 기기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하고 연동되는 스마트 어플라이언스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약 기반의 발전 자원뿐만 아니고 실제 제약 기반의 제어 가능한 수요 자원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장을 만들겠지만 실제 시장 베이스에서 다이렉트 로드로 바로 다이렉트로 컨트롤할 부분, 그리고 1분 단위로 제어 가능한 부분, 15분 단위로 제어 가능한 부분, 1시간 단위로 제어 가능한 부분, 이 단계별로 해서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실제 송배전을 맡고 있는 그 한전 쪽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파워라인뿐만이 아니고 송배전 파워라인에 있는 컨트롤 부분, 이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메타에서 DCU 헤드엔드 MDMS까지 5분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3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실제 그 BTM 쪽에 있는 공장, 상업시설, 빌딩
모든 부분이 수요와 다 연계되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2013년 9.15를 하면서 생겼던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 대한 새로운 저희 그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제약 기반의 발전 자원, 제약 기반의 수요 자원에 대한 시장과 제도가 꼭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창민 전무님 감사합니다. 예, 수요 자원의 유연성을 특히 강조하셨고요. 디지타이제이션, IoT, AI 기술을 적용해서 제약 기반의 실시간 시장에 제도를 잘 정비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SKENS의 박재현 상무님의 토론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ENS 박재현입니다. 우선 그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기업은 뭐 다 합니다. 웬만한 거는 에너지 분야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및 에너지 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그리드 위주에서는 이제 수요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공급 입장에서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그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방안을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인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조화를 통한 탄소 중립 달성에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옥계열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개통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전은 출력 조정이 쉽지 않고요. 재생에너지는 그 전력 생산에 있어서 간헐적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뭐 ESS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기간 저장이 불가능하고 투자비 부담도 막대합니다. 결국 다른 유연성 전원이 필요한데 저는 당분간은 이 LNG 발전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최근 포스트 코비드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그리고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감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 및 LNG 가격이 폭등해서 LNG는 여기저기서 비싼 연료로 그냥 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국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비롯한 그 전 세계는 LNG 확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대두되면서 다시금 화석 연료인 LNG가 조명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LNG는 효과적인 유연성 전원인 동시에 탄소 감축 효과도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저전원과의 파트너 에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탄소 중립 에너지 믹스를 예상한 보고서에서 맥킨지는 2050년에도 LNG가 여전히 미국 에너지 수요의 15%를 차지하고 LNG 플러스 CCS의 비중이 풍력 및 태양광 다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또한 아까 이태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LNG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원자력과 함께 LNG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LNG의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적극 개발 및 정부의 신속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금융, 세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원 개발 지원 기구 설립 등의 지원책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탄소 중립 에너지화를 위해서 CCUS 기술 상용화도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 CCS의 효율 개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R&D 시범 사업 지원, 그다음에 탄소 운송 및 매립 관련 국가 간 협력 등에도 적극적인 서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유연성 자원이자 향후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관련입니다. 사실 저희 SK는 수소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 중에 하나로서 청정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수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그린 수소만을 그 청정 수소로 인정하려는 주장도 있었지만은 국내 여건상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그린 수소 100만 톤 생산을 위해서는 50테라와트아워 이상의 전력이 소요되는데 이는 재작년 2020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3배에 달합니다. 사실상 그린 수소만의 수소 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수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블루수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블루수소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 안정성 때문인데요. 미국은 2050년에도 블루수소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또한 중동의 LNG 일부를 그 블루수소 형태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IEA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LNG 중 대부분이 블루수소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에도 그린과 블루수소의 균형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 및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최근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 국내 에너지 시장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GDP당 전력 사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0.34 정도인데요. 이거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60% 이상 효율이 낮고 일본, 독일 또한 우리나라보다 50에서 100% 이상 효율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전력 다소비 업종 비중이 큰 영향도 있지만 OECD 평균 대비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인 전기요금 또한 낮은 효율의 원인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효율 개선 방안은 가격 정상화입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 영업 손실 해소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OECD 수준의 국가들은 이미 인플레 부담을 사업자들에게만 넘기지 않고 소비자 가격 조정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런 정치 논리 기반의 요금 설정, 원가 이하의 가격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기업을 내세워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역진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원가 기반 가격 체계를 통해 가격이 수급을 조절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직적인 가격과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에너지 신사업 또한 시장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장 구조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시장적인 규제들은 민간의 투자 동력 상실 및 시장 비정상화의 심화 등 부작용 유발이 우려됩니다. 소비자의 효율적인 전기 사용과 공급자의 경쟁 및 혁신을 유도하는 시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현 상무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미리 써서 정리를 미리 공부하시고 정리를 아주 잘 해오셔서 LNG가 기저전원과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LNG 해외 자원 개발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수소 산업 청정수소 밸류 체인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블루 수소가 필요하다. 우리 텍소노미 이번 유럽 의회에서 원전하고 가스 발전을 그린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이 또 에너지 가격이 기능을 회복해서 시장 구조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의 노재영 교수님 토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노장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이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들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병이 들어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이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고 아픈데요. 그럼 그런 큰 비용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아까 장세환 박사님이나 우리 박 전무님이 말씀하신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럼 혁신을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혁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했을 때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력 산업이라는 거,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항상 뭐 필수제라는 핑계를 가지고 항상 투보율은 5% 이상이 넘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 거래 플랫폼 융합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친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발표한 내용이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 설계였고요. 그리고 다음 연구 주제가 뭐냐면 드론을 이용한 물리적인 전기 배달 시스템의 배달 거래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공학과 친구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특허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전력이나 에너지 부분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로 안 들어올 거다. 다른 쪽으로 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쪽에 와서 투보율 5%짜리 사업에서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가 필수제라서 투보율 5%짜리 큰 보상이 있으면 안 된다, 큰 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들이 뭔가 제도를 잘 만들고 최적화를 하면 뭔가 달성될 거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이 분야든 저 분야든 들어와서 뭔가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떤 틀을 짜놓고 그 안에서 최적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노재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즘 MZ 세대들은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도 투자를 하고 굉장히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걸 봅니다. 우리 9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에 많이 투자한 보수적인데요. 전력 산업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새로운 MZ 세대는 굉장히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도전적이다. 전력 산업이 혁신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MZ 세대가 들어와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또 그 산업 체계를 좀 뭔가 크게 바꿔놔야 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MZ 세대가 이 판에서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끝내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토론회고 이 시간까지 가만히 계신 걸 보면 플로어에서 의견이 한두 개는 최소한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시면 우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웃고 계시는 우리 전기연구원의 네, 그렇죠. 빨리 끝내야죠.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전기연구원의 이정호라고 합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탄소 중립 얘기 나오면서 막 새로운 패러다임도 나오고 도전적인 수치들 막 나오고 근데 왜 그거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왜 교수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할까? 좀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엉터리야 안 돼 이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해외에서는 한국의 숫자들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말씀 아무도 안 하시는지 네,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예, 수치가 우리가 3020 그다음에 2050 이런 걸 보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양이 막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통의 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총론은 동의하는데 강론에 가서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교수님들이 학생하고 연구 인력이 부족한지 아직 능력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장을 잘 알고 그 전문적인 프로인 이 5개 기관 외에 여러 기관은 이 학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R&D나 이런 거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디어도 저희한테 현장에 이 학교는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계산을 하는 거고 현장에 계신 5개 기관은 정말 리얼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한전 같으면 한전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망을 건설하면서 민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전력거래소도 그 수많은 회원사들하고의 운영 갈등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해법을 함께 탄소 중립 제가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우리 탄소 중립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문제를 예방하고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그런 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가을에 다시 이 전력정책위원회가 포럼을 개최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